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이 차는 제가 이번 유럽에서 6박 7일 동안 타고 다닌 알파로메오 스텔비오입니다. 스텔비오는 알파로메오의 첫 번째 SUV이고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독일에서는 최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SUV를 안 만들던 회사가 SUV를 만드는 게 이제 이상하지가 않죠. 특히 알파로메오가 미국 시장에 재진출을 하면서 거기서 팔릴 수 있는 라인업이 부족한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텔비오입니다. 스텔비오라는 차명은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있는 스텔비오 패스, 그러니까 스텔비오 고개죠. 거기서 차명을 따왔습니다. 알프스에 있는 고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 실제로 알프스 쪽에 있는 고개들을 가보면은 스텔비오 패스의 그 정상이 가장 번화해요. 참고로 스텔비오와 줄리아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요. 생산은 이탈리아 카시노 회사입니다. 사실 알파로메오의 SUV를 위한 제안은 굉장히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0년대 초반? 2003년인가에 그 카말 컨셉트라고 있었어요. 그게 SUV를 위한 제안이었는데 거의 뭐 한 14년 이상이 돼서야 양산화가 된 거죠. 물론 카말이 이 스텔비오와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SUV를 위한 제안인 것은 맞죠. 디젤 엔진의 배기량은 2.1L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 갖고 세 가지 출력이 나옵니다. SUV지만 이 전면의 얼굴은 전형적인 알파로메오죠. 알파로메오를 가리켜서 흔히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와는 닮지 않는 그런 개성 있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로메오를 다른 브랜드와 좀 차별화시키는 게 바로 저 그릴인데 대부분의 차들은 그릴이 가로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릴이 점점 커져서 헤드램프까지 찢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좌우로 넓어지는데 이 알파로메오는 여전히 세로형 그릴을 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릴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죠. 요즘엔 그릴들을 하도 크게 써서 알파로메오의 그릴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그릴과 그 매서운 눈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앵그리버드 같은 느낌도 있어요. 국내 SUV 기준으로 보면은 이 차의 차체 사이즈는 약간 애매해요. 그 마치 QM6나 이코녹스 같아요. 전장으로 보면은 이코녹스와 비슷해서 투싼과 산타페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이 전폭이라든가 휠베이스는 또 그 이상입니다. 특히 휠베이스가 2810mm가 넘는데 이거는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긴 거죠. 그러니까 전장에 비하면은 휠베이스를 길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옆에서 보면은 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세라티 르반떼와도 비슷하고 제규어 F페이스를 연상시키는 실루엣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넓고 좀 납작하기 때문에 보통의 SUV들보다 좀 스포티한 실루엣이 나오죠. 앞이 화려해서 뒤는 좀 심심한 감이 있어요. 특히 뒤에 그 트렁크는 좀 여백이 많죠. 딱 스텔비오라고만 적혀 있고 엔진이나 뭐 트림을 나타내는 그런 로고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SUV보다 그 뒤쪽에 그 테일게이트가 좀 더 뒤로 튀어나온 것 같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저 커다란 팁 때문에 되게 잘 달리는 차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숨겨져 있죠. 참고로 상위 버전에는 쿼드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아시메트리, 그러니까 비대칭 타이어죠. SUV라고 사이드월에 적혀 있잖아요. SUV용으로 나온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235에 55에 19입니다. 이 차가 180마력 디젤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휠 사이즈가 좀 크죠. 그리고 이 알로이 휠의 경우에는 얼굴만큼이나 개성이 있죠. 이게 전형적인 알파로메오의 디자인인데 알파로메오는 이 휠 디자인을 예전부터 써왔어요. 147 이전부터 써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이고 진짜 예쁘죠. 예, 저는 그동안 알파로메오를 미토와 줄리에타 두 대를 타봤는데 그 차들에 비하면은 확실히 내장재가 좋죠. 그 미토와 줄리에타는 아무래도 급이 낮은 차다 보니까 그 내장재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 스텔비오는 내장재가 괜찮아요. 대시보드를 이루는 우레탄 같은 경우에 만져보면 좀 푹신푹신하고요. 물론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 내장재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보통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들이 그 가격에 비해서 내장재가 좋지는 않죠. 이 대시보드 가운데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메탈 트림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와 양쪽 끝에가 다른데 이 끝쪽에 있는 송풍구는 디자인에 좀 멋을 많이 냈죠. 요즘에는 송풍구에 멋을 많이 내는 추세인데 이 스텔비오도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 끝에 쓰인 송풍구의 플라스틱은 그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내장재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 군데군데는 갑자기 확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양쪽 끝에 송풍구 플라스틱도 그런데 소재가 유달리 떨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룸미러예요. 룸미러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확 급이 낮습니다. 거기다가 양쪽 끝에는 이게 처리를 좀 잘 못해서 그런지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 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조절하려고 만지다가 갑자기 좀 확 깨는 면이 있죠. 모니터는 요즘에 비하면 또는 이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크기가 조금 아쉽죠. 와이드 타입이 쓰이긴 했는데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이 기어 레버 뒤에 있는 커다란 다이얼로 하는 거죠.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은 여기가 내비게이션. 지금은 제가 분할 화면으로 나눠놨고요. 다이얼을 왼쪽으로 치면은 이 메뉴에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4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카 스테이터스라고 타이어 공기압이 지금 정확하게 다 2.5바예요. 이렇게 4개가 다 2.5바로 맞기도 힘든데.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면은 안전장비들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보통 ADAS라고 하죠. 그런 장비가 아주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차선 경고는 있지만 차선 유의장치는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ACC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디오 조절 화면이고요. 그리고 화려한 얼굴과는 달리 이 센터페시아는 조금 심심하죠. 여기에 딱 공주장치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모니터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공주장치에 액정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바람세기인데, 이 바람세기가 오프 버튼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만 틀면은 일단 오프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한 번 더 해야지 1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공주장치 다이얼의 작동감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기어레버 앞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기어레버 앞에 또는 옆에 컵홀더가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스텔비오는 컵홀더 위치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게 TOP의 대자 버전인데, 이게 거의 다 잠기죠. 그래서 커피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면은 이게 잠겨갖고 꺼낼 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시거잭과 USB의 위치도 괜찮죠. 기어 레버 뒤에는 3개의 다이얼이 있는데, 왼쪽이 드라이브 모드 DNA라고 하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모니터 내 메뉴 조절, 그리고 오른쪽이 오디오입니다. 알파로메오는 드라이브 모드를 DNA라고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이 스텔비오 역시도 드라이브 모드를 DNA로 명명을 했어요. 다이얼로 조절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홈 버튼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적당한 편이고요. 안쪽에도 마감재를 잘 덧댔죠. 그리고 이 안에도 옥스와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USB가 2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스텔비오의 계기판 디자인이 꽤 예쁜 것 같아요. 이 하얀색 숫자 폰트가 눈에 되게 잘 들어옵니다. 디지털 속도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눈이 즐겁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액정에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이 디지털 속도계고, 이 트릭 컴퓨터 A, B, 연비 디자인은 적당히 스포티하고, 사이즈도 이 차체를 생각을 하면 좀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림에 씌워진 가죽은 약간 미끄러운 감은 있는데, 그 전반적인 그립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저 시동 버튼이죠. 이 스포크에 시동 버튼이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스포크 양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오디오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운전대 옆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수납 공간으로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에도 꼼꼼하게 마감재를 잘 덧댔습니다. 풋레스트를 포함한 이 페달류의 디자인도 좀 스포티합니다. 유리는 당연히 상하양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양이 넉넉한 게 눈에 띕니다.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크지만 이게 또 구획을 나눠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담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안쪽이 좀 깊어갖고 물건을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어 포켓에 있는 이 노란색은 옷이에요. 사고가 나면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시트는 크기가 넉넉하고요. 그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도 그냥 적당합니다. 그런데 오래 타면은 좀 엉덩이가 좀 아픈 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른 차랑 비교해서 타보니까 확실히 이 스텔비오 타고 한 2시간 이상 운전하면은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다른 차는 안 아픈데. 가운데 부분에 쓰인 직물은 약간 좀 뻣뻣한 편이에요.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이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2열 시트는 등받이가 좀 서 있는 편이고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게 흠이죠. 트렁크는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이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벽에는 시거잭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이 차는 보시면 선반 커버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커버가 있잖아요. 가림막. 뒤에서 봤을 때 트렁크 안쪽이 완전히 안 보이게 다 가려줍니다. 이 차의 공회전 소리는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리는 편인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전체적인 정수성이 좋아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좀 잘 처리가 돼 있고, 그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도 좀 적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 차 엔진 소리가 좋거든요. 그 가속할 때는. 근데 공회전에서 그 처음에 가속할 때 또는 그 냉간시와 그 열이 좀 완전히 받았을 때의 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냉간시에는 저회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소리가 있습니다. 공회전에서는 진동도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는 편인데, 반면에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가속할 때에는 좀 이렇게 하체가 좀 떨어서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시트도 좀 떨고 그렇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1L 디젤과 ZF의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디젤 엔진은 배기량이 딱 하나예요. 근데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150마력과 180마력, 210마력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가 180마력, 그러니까 딱 중간 버전이죠. 그리고 180마력 버전은 4바퀴 굴림도 있는데, 이 차는 뒷바퀴 굴림 버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그 엔진 소리가 약간 좀 걸걸해요. 드드드드한 소리가 나는데, 반면에 좀 회전수를 높이면, 그러니까 터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인 대략 한 1700, 1800 정도 RPM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엔진 소리가 베이스 톤으로 좀 깔리면서 듣기가 괜찮아요. 알파로메오가 원래 가솔린 엔진의 소리가 듣기가 참 좋았는데, 이 디젤 엔진도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은 소리를 냅니다. 이 파워트레인의 작동 질감이 아주 매끄러운 편 아닌데, 이 차 처음 받았을 때 운전해본 그 느낌이 조용하다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알파로메오의 그런 정숙성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확실히 이 차가 기존의 뭐 미토라든가 줄리에타보다는 비싼 차잖아요. 기본 가격이 4만 유로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역시 정숙성에 좀 신경을 써서 생각보다는 많이 조용했어요. 특히 하체의 방음, 그러니까 타이어가 올라오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아스팔트가 아닌 상황에서도 그 타이어에 그 부딪히는 소음이 그렇게 안으로 크게 들어오지가 않아서 아스팔트 구간에서는 꽤 조용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시속 뭐 100km 내외에서도. 그리고 다른 차들처럼 속도가 좀 올라가면은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죠. 좀 들리긴 들리네요. 기본적인 방음은 좋은데 주행에서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략 속도가 한 120, 130만 돼도 이 앞유리 쪽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있는 건 당연한데, 보통 이렇게 매끄럽게 고르게 나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얘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가서 좀 그 100 이상으로 주행을 할 때는 바람 소리가 좀 귀에 잘 들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실내에서 좀 잡소리가 있어요. 지금은 잡소리가 안 트는데 엊그저께까지 그 국도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잡소리가 꽤 많이 났죠. 참고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휴지를 껴놨잖아요. 어떻게 잡소리가 되게 많이 나서 저기 문도 쾅쾅 쳐보고 만져보고 시트 밑에도 만져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기 만져보니까 저희가 약간 좀 떴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지금 휴지를 끼워놨는데, 저기다 휴지 끼워놓으니까 잡소리 중에 하나가 조금 줄었어요. 그 잡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그 저회전에서 가속을 하면은 그 저쪽 부분 어디에서 이렇게 부르르 떨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그때 그 소리가 아마 저기 같은데, 그 소리가 조금 줄었어요. 근데 물론 이 차가 지금 27,000km 뛴 차니까 시승차로는, 독일에서 아마 시승차로는 주행거리가 많겠죠. 그걸 감안을 하면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그거 감안하면은 그 엔진 상태는 꽤 좋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순간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약하다 싶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차가 전혀 잘 나가네요. 알파로메오는 개성이 강한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매스 볼륨, BMW, 벤츠처럼 매스 볼륨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라서 운전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설계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전방이라든가 그 사이드미러의 시야가 되게 좋아요. 사실 전방 시야나 사이드미러 시야가 좋은 게 뭐 대수냐라고 하시는데, 안 좋은 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들이라도. 근데 알파로메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가 되게 편안하게 잘 보여요, 좌우가. 그리고 전방의 시야도 좋은 편이고, 이런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윈드실드 끝이 좀 밑으로 내려와서 앞에가 좀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시트를 지금 가장 낮게 해도 좀 보닛을 내려다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닛이 낮은 것 같아요. 시트도 약간 좀 껑충하긴 하지만 보닛의 높이가 좀 이렇게 낮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타입이어서 어쨌든 운전할 때의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1800rpm이 지나서 가속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좀 낮게 이렇게 깔리는 소리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동력 성능이 괜찮아요. 물론 급가속을 하거나 또는 추월할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토크는 좀 약해요. 반면에 그 의외로 또 꾸준하게 속도는 올라갑니다. 제원상 제로백은 7.6초니까 이 사이즈의
180마력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괜찮죠. 그리고 최고 속도는 제원상 210km인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계기판으로 215까지 나갔으니까 뭐 대략 비슷하겠죠. 오차 감안을 하면은. 예, 지금처럼 가속하면은 이렇게 부웅하고 좀 베이스음이 깔리죠. 그래서 엔진 소리는 디젤 엔진이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엔진보다는 변속기가 좀 더 돋보이는데 ZF8단은 뭐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경험을 했는데 요 스텔비오 2.2 디젤과의 그 매칭도 꽤 괜찮습니다. 최근 3일 동안 고속도로와 국도, 산길 막 달려보니까 이 변속기가 좋은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변속기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도에서도 괜찮지만 그 산길 다닐 때 특히 내려갈 때 그때 되게 영리하게 적절하게 그 다운시프트를 걸고 다운시프트가 걸 때도 엔진 회전수를 조금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속할 때도 확실히 편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환경, 예를 들면은 앞에 이제 신호가 있어서 천천히 속도를 멈추잖아요. 그럴 때 탁 살짝 회전수 쳐주면서 다운시프트를 하는데 그게 느낌이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운시프트가 된다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게 또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변속기가 가끔 가다가 멍을 때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알프스 산길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국도도 많이 다녔는데 국도 다니다 보면은 이게 추월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좀 많아요. 그 편도 1차로에서. 그래서 추월하려고 가속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전수 넘어 고회전 되면 이제 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안 하고 거기서 브르르 하고 멈칫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시겁했죠. 이거 빨리 변속해서 차가 나가야 추월을 끝낼 텐데 그럴 때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회전일 때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변속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괜찮은데 주행 환경에서는 그 차의 움직임이 그렇게 아주 매끄럽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움직임 또는 승차감이 그랜드 체로키와 좀 비슷해요. 그 모노코크와 프레임의 약간 중간적, 물론 모노코크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지금처럼 평탄한 길을 달려도 상하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하체가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우리가 주로 타는 올로드 성향의 SUV, 대부분 다 올로드 성향이잖아요, 요즘 나오는 SUV들이.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호불호를 탈 수가 있죠. 주행 모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 and A인데 A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코에 해당이 되고요. 이 에코에 놓으면 일단 색깔도 잠시 녹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계기판에 있는 그 연비 게이지 이것도 녹색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에코 모드란 거죠.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다른 차 또는 다른 브랜드의 에코 모드처럼 그 초반에 가속이 좀 둔해져요. 또 이렇게 이 정도로 밟으면 이제 반응이 생겨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얘는 좀 더 밟아야 돼요. 그리고 N은 뉴트럴인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타는 거죠. D는 다이내믹인데 다이내믹에 놓으면 여기 지금 빨간 불 그림 들어오고 여기 게이지 색깔도 역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파워트레인의 변화인데 그 초반에 그 반응성이 한층 좋아져요. 저 이 차 받았을 때 여기 이제 매니저 팀장님한테 가솔린만큼 다이내믹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했는데 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그래도 생각보다는 있어요. 그 초기 반응성이 좋아지니까 국도나 산길 달릴 때 좀 더 편하긴 하죠. 특히 다이내믹으로 하면은 그 내리막 내려갈 때, 긴 내리막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를 되게 적극적으로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좀 더 극대화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알프스 다니면서 그 산길 내려갈 때 이 변속기가 되게 영리하구나, 꽤 좋구나, 이런 건 좀 프로그램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대략 속도가 130 정도 되는데 이 속도에서 이렇게 차창 그 위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있어요, 간헐적으로. 예, 지금은 무제한 구간이고요. 이거 변속기가 수동 모드 할 때 위로 하네요, 다운시프트가. 이 엔진이 예상보다 회전 질감이 좋아요. 대략 5000rpm 거의 가까이 돌려도 그 토크가 감소하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크게 확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지금은 7단이고요. 7단에서 대략 한 200 정도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약간 좀 우당탕 하는 그런 승차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게 주행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200 넘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별로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오히려 속도가 아주 높으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가 더 고르게 나는 것 같아요.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6단으로 지금 6단 4500rpm에서 190이 넘어가는데 이때는 좀 토크가 감소하는 느낌이 있군요. 그러니까 요즘 차로는 보기 드물게 보통 요즘에 자동 변속기는 수동 조작해도 어느 정도 회전수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안 넘어가네요. 예, 조금 전에 무제한 구간에서 쭉 가속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뭐 대략 한 200 정도까지밖에 안 나갔지만 그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긴 무제한 구간에서 대략 한 215 정도까지는 가속이 됐습니다. 이 차의 주행 성능에서 승차감이 저는 가장 큰 약점 같고요. 다른 부분은 그 장점이 많죠. 일단 조용하고 고속 안정성도 괜찮고 생각보다. 그리고 국도 달릴 때 보면은 이 차가 그 약간 좀 부드러운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 와인딩이라든가 국도 산길 이럴 때도 또 안정감이 있어요. 대략 한 150 정도까지 가속되는 걸로 봐서는 이 차가 별로 안 나갈 것 같은데 또 계속 밟고 있으면은 이게 또 200을 넘긴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는 180마력 치고는 동력 성능이 별로다라고 했는데 첫날에 그때 차가 많이 밀렸을 때, 근데 요 며칠 계속 타보니까 180마력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오르막에서도 210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계기판상으로. 그래서 동력 성능이 괜찮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세팅을 보면은 역시 디젤이지만 또는 SUV지만 그 알파로메오의 그 DNA 또는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살리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느낌이라면 고속 안정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또 되게 좋단 말이죠. 예, 지금 다시 무제한 구간이니까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달리겠어요.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또 100km 구간이고요. 이 차가 그 차의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럼 저 뒷유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떨려요. 그래서 좀 아주 가까이 붙지 않으면 대략 이 거리를 어느 정도라고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오는 차가 차종은 둘째치고 어느 회사의 차인지도 이건 보이네요. 아우디 차인지도 좀 잘 이렇게 식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뒷유리 이렇게 떨리는 거 보면은 이 차 그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렇다면은 이거 문제인데 굉장히. 저는 이 차가 알파로메오 세 번째예요. 예전에 미토랑 줄리에타 렌터카로 타보고 미토와 줄리에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스텔비오의 그 운동 성능에 그렇게 기대가 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미토나 줄리에타는 되게 좀 평범했어요. 그 가속력도 평범하고 그 운동 성능도 좀 평범하고. 근데 이 스텔비오는 그 제 예상보다는 훨 낫네요. 아무래도 걔네들은 옛날에 탄 거고 이 차는 최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미토와 줄리에타를 탔을 때와는 결론이 조금 달라요. 물론 걔네들은 그 엔진이 좀 거의 엔트리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미토나 줄리에타는 제가 그때 시승하고 또는 그 렌터카 다 타고 이제 반납을 할 때 결론이 아, 얘는 얼굴 보고 타야 되는 차구나. 얼굴 빼고는 이렇게 딱히 장점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일단 기본으로 얼굴은 깔고 가죠. 원래 알파로메오가 예쁘잖아요. 예쁜데 SUV니까 더 매력적이죠. 요즘에 워낙 SUV가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그 형태가 다른 차에서는 그 얼굴이 좀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얘는 좀 유지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되게 SUV인데도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예쁘긴 했지만 그 발터드 실바가 이렇게 잘 가꿔 놓은 디자인을 잘 이렇게 조금씩 만져가면서 예쁜 얼굴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차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전체적으로 방음이 잘 된 차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람 소리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음이 괜찮고, 그리고 이 차급에는 이 180마력 요 엔진이
그냥 딱 적당한 사이즈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아래 이 150마력은 또 힘이 없어서 답답해서 못할 것 같고요. 180마력 타보니까 이 상위 버전이 210마력 버전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알파로메오는 가솔린이죠. 여기 저 팀장님이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특히 알파로메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다라는 좀 인식이 있어서 스텔비오의 디젤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이 주력인 거죠. 2.0 터보. 결정적으로 이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쳐다봐요. 여기서도.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쳐다봤어요. 심지어 여기 민박집 사장님 프랑크푸르트도 딱 보더만, 평소에는 다른 말 안 하더만 딱 보더만 이거는 얼마냐고 바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역시 알파로메오는 얼굴이죠. 단점으로는 역시 잡소리가 있는데, 이게 다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고 하여튼 잡소리만 없었으면은 좀 되게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승차감이랑 잡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편의 장비도 좀 일부 빠지고, 이 차가 4만 유로 정도 되니까 싼 차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거는 좀 아쉽죠. 사선 그 이탈 경고 장치는 있죠. 그러니까 방향지 시등 안 켜고 이쪽에 닿으면은 이렇게 웅웅웅 하고 소리가 나죠. 이게 소리인지 진동인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비슷한 가격대 또는 요 사이즈의 SUV를 놓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제가 구입을 승차감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저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당연히 스텔비오를 샀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알파로메오 좋아하니까요. 시트도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이 차가 돋보이는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잖아요. 타고 다니면 한마디로 좀 폼이 나죠. 사람들 시선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로써 알파로메오 스텔비오 2.2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